안녕하세요. 자, 노란 책 이제 두 번째 시간 제 2장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했잖아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1장 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여러분들 혹시 그 황룡사지 가보셨어요? 황룡사지? 아니면 가문사지? 가문사지 가보셨어요? 사지라고 하는 데는 절은 없고 그냥 맨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그러니까 가문사라고 하는 절의 뭐 황룡사지 하면 황룡사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이 없는 거죠. 절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절 이름도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장항리 사지, 그러니까 어떤 리가 들어가, 뭐 군수리 사지 이렇게 하면 그건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 그러니까 절 이름도 모르고 절터는 있는데 절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 동네에 있는 절터 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절, 이름을 모르는 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절 이름이 다른 거야. 그런 경우들도 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더라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근데 황룡사가 크던가요? 아, 그래요? 가문사는 어때요? 가문사지는 크던가요? 가문사지 안 가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마 사지 중에서, 그러니까는 절은 없고 절터만 있는 데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보는 데가 아마 가문사지하고 황룡사지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문사지에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간포 앞바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코스가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거기 요사체가 없어요. 혹시 불국사 가보셨어요? 네. 불국사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신혼여행으로 불국사를 가고 이러던 때도 있었는데, 불국사에 가보셔도 스님들은 어디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스님들 사는 데가 없죠. 이렇게 가문사지에도 스님들 사는 데가 없습니다. 황룡사지에도 스님들 사는 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물론 뭐 생각은 안 날 건데 그냥 생각하는 척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터보다 절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시설들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본 메인 쪽에는 스님들 사시는 데가 없고 한쪽 구석에 요즘 지은 쪽에 스님들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가 잘 나갈 때의 절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안 삽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궁에, 그러니까 조선 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궁궐에 사는 사람은 왕과 직접 관련된 어린 사람들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이 있는 거고, 왕의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아들이 컸어 그러면 나가서 삽니다. 나가서 삽니다. 아니, 사극 같은 거 보셔요. 그래서 뭐 정승판서 이런 사람들 사는 거 아닙니까? 안 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안 살았다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조선으로 말하면 관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같이 왕궁에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부처님 혼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지친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친한 분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보살님들. 안 그러면 이보살님들 말고 이보살님 말고 남성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이 정도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역사, 이거 뭐 문지기급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직접 관련자들, 그러니까 왕궁에도 마찬가지죠. 그 직접 관련자들, 그러니까 왕비라든지 뭐 비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좀 나인들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급에 속하는 게 뭐 금강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인 거고, 그래서 다 관련자만 살고 스님들은 거기 안 살아요. 그래서 황룡사보다 몇 배가 큰 영역의 또 다른 그 주변에 전부 다 황룡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터는 부처님 영역만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궁도 크지만, 물론 뭐 창덕궁도 굉장히 크지만, 그 궁궐 말고 신하들 영역은 각각 흩어져 있죠. 하지만 그 영역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스님들이면 당연히 그 절 옆쪽에 붙어 있겠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절로는 전혀 안 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절터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규모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 건물터는 나중에 발굴을 하면 다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 남아 있는데, 조금 이제 찌리한 데들은 잘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흔들려 버리면 거기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원래 부처님만 혼자 사신다더라. 그리고 그 관련자들, 직접 당사자들, 그래서 보살님들하고 그 다음에 좀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상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분들, 금강역사, 안 그러면 뭐 신중, 이런 분들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뭇 다르다더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절에 그냥 스님들도 같이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본사 같은 데 가셔도 영역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큰 절에서도 스님들이 같이 큰 범주 안에 살죠.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러니까는 불교가 잘 나가던 통일신라 시대나 안 그러면 고려 시대까지는 사실 스님들 영역이 딱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다 그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은 떨어지는 절입니다. 급이 떨어지는 절. 그러니까 황룡사나 무슨 뭐 감원사 같이 이렇게 급이 높은 절은 딱 영역을 분리해서 여기는 부처님 영역, 그리고 나머지에 그 밖에 신도들 영역, 안 그러면 스님들 영역, 이런 식으로다가 딱 분리가 되는 거고, 이제 좀 떨어지는 절은 대충 좀 섞여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에 다녀보시면 큰 절들은,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절들은 중앙에 대웅전을 모시고, 예를 들면 뭐 지장보살은 지장전에 모시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원통전에 모시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절에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지붕 세 가족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지면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모신다거나, 그렇게 모시는 방식 바람직하진 않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도 지내야 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랬다 보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급으로 모아놓은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데로 가잖아요. 스님들이 그냥 그 법당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임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더 어려운 거죠.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편이 괜찮은 절을 예전에는 사라 그랬어요. 절사자, 이게 사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절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매 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떨어지는 절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나냐라고 했었고, 나중에는 그런 부속된 절을
나냐 들어봤어요? 알았냐, 적정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나냐.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개나 거리나 다 절입니다. 개나 거리나 다 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가 나쁘니까. 이게 이제 상향화되는 현상이거든요. 명칭의 상향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가 아니고 우리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몇 단계의 명칭 상향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칭호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 선생님이 일반화되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사장님이라고 하는 개나 거리나 다 사장 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회장님이 됐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페미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 여자들은 계속 이모로. 예? 사모님, 여사님은 진짜 오래된 전화 받을 때 평창동입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여사님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요. 그거 너무 옛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회장님이라는 칭호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회장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실 사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그냥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다 사장이고 뭐 이러던 시절이 됐고 이제는 다 회장이에요. 절에 가도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모모 절에 있을 때 거기 절이 그래 한 중급 정도 되는 절이었는데 뭐 어머니회, 뭐 지장회, 그 다음에 뭐 관음회, 뭐 어쩌고저쩌고 회가 그 다음에 불교 대학이 있으니까 또 1기 회장, 2기 회장, 뭐 3기 회장, 뭐 동문회장 뭐 해가지고 오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현대보다도 회장이 더 많다. 근데 왜 절이 이 모양이냐 내가 이랬거든. 진짜. 근데 요즘은 남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칭호가 회장님으로 또 이렇게 몰라 앞으로 또 무언가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떨어지는 절이니까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사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인정받은 절만 원래는 사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사 시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소수서원 아세요? 소수서원? 소수서원? 영주? 영주 맞나? 그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그게 원래 백록동 서원이라고 주자가 했었던 걸 이제 본따 가지고 백운동 서원 뭐 저거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양이지. 단양의 소수서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최초의 사액서원,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서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데가 있고 서원도 야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세가 어느 정도 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절은 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절들은 나냐라고 했는데 나냐는 찌끼다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니까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냐라는 표현을 거의 들어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암 왜? 절 큰 절 밑에 딸려 있는 뭐 관음암, 백운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암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쓰이는 표현 중에 토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토굴. 토굴이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토굴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비루하고 수행처 같은 나는 자연이다로 살 것 같은데 대부분 스님들의 토굴은 좀 야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야리합니다. 제가 뭐 찍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뭔가 싶은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좀 재밌는 그걸 왜 토굴이라고 붙였지?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절사자의 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 사찰, 그 다음에 가람 뭐 이런 표현들도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대단한 절들은
부처님 영역이 딱 분리가 돼 있고 스님들도 거기 못 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들도 예불 때만 딱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높은 스님만 들어갑니다. 쫄 스님은 예불 때도 큰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그 주변에 작은 법당. 그 주변에 작은 법당.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불할 때 원래 아침 예불은 부채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큰 법당에서 예불을 단체로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얘기 단체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작은 법당으로 가서 예불들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저녁 예불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법당 예불들을 먼저 하고 큰 법당에서 보통은 대웅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피고 접는 것처럼이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웅전이 주법당은 아니에요. 주불전은 아니에요. 메인 정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대웅전으로다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 절에 한 95% 이상이 제일 주법당이 주불전이 대웅전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사찰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승병들이 있어서 원래 이게 임진왜란이 굉장히 재밌는 전쟁이거든요. 병자호란은 사실 너무 빨리 이렇게 한 따까리 쫙 하고 내려왔다가 싹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고, 임진왜란은 톱질을 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톱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군들이 이제 조직이 되면서 사찰도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문화재가 진짜 엄청 유실됐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찰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은 공격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예요. 이유는 자기네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왕만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 불교가 그런 식으로 나올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사찰들에서 승군들이 조직이 되고 뭐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스님들이 잘 싸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스님들이 잘 싸워. 유생보다 스님들의 전투력이 제가 보기에는 한 4-4배 높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죽어서 이제 극락 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싸우다 죽어서 극락을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모든 종교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도 지하드 성전 뭐 이런 거 하다가 죽으면 뭐 천상에 간다 라는 식의 관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걸 연결시키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용감해지거든. 또 하나는 독신이거든. 독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도 직장을 때려치고 싶지만 딸린 식솔들이 많으면 쉽지 않지. 하지만 독신이면 이게 훨씬 용기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서 절에서 이제 흔히 스님들이 조금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립니다. 모모 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예불에 도량석이 안 돕니다. 근데 주지 스님은 진짜 그런 거는 대단해.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그런 건 대단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뛰어나가서 도량석을 돌더라고.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뭔가 기분이가 안 좋아서 며칠 투덜거리더니 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제가 월정사에 이렇게 있으면서 박스를 많이 모아놨거든. 저는 차가 없으니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이 택배로다가 해서 짐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언제나 간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그렇게 간다는 생각, 약간 유목민 정신이 있어요. 유목민 정신이. 유목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후회가 적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기서 뭘 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다음에 보자 어떤 식의 가능한데, 유목민 정신이 있어서 내가 떠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하이데커의 행복론을 보면 뭘 자꾸 얘기하냐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날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후회 없는 방식들의 삶을 살게 된대. 저는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목민 정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박스도 한꺼번에 구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이걸 사부작 배 박스, 사과 박스 권장합니다. 배 박스보다는 사과 박스가 좋아요. 배 박스 너무 커가지고 그 택배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파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사과 박스 이렇게 그 박스를 모아놨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월정사에 지금 15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인데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이 월정사 전체를 통틀어도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데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게 간다는 정신을 가지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비굴하지 않으면서 자기 위치를 더 잘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박스 이렇게 쌓아놨더니 어느 순간 박스가 없어졌어. 옆방 스님이 갔다니까요. 내 박스를 훔쳐서. 내 박스를 훔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학인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제가 잘해주거든요. 가는 건 좋은데 아니, 말하고 가라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 잡지도 않아요, 스님들이. 이게 남성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간다는 사람을 뭐하러 잡어. 가면 가는 거고 뭐 있으면 있는 게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꼭 이제 또 옛날 정서에 젖어서 편지 써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와, 이거 미친다. 되도 않는 거, 이런 거. 모든 편지는 써놓고 하루 지나고 나서 읽으면 더럽게 유치하거든. 그게 모든 편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지 써놓고 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하고 가라고. 그리고 괜히 편지 써놓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사진으로 찍어놓는다. 그래서 네가 큰 스님이 되면 내가 이 편지로 협박을 하겠다. 보면 좀 유치해. 보면 내용이 좀 유치해. 당신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유치해. 그거하고 제가 학인 스님들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협박하는 게 있지. 시험지를 내가 너네 시험지를 보관해 놓고 있겠다. 한 20년 뒤쯤에 너네가 좋은 절에 주지로 가면, 안 그러면 상자를 보게 될 때 내가 이걸로 협박을 하리라. 내가 이게 협박한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떠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강압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책임의식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원래 이게 가족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갑자기 신선이 됐어. 근데 진짜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스님이 사실은 약간 존재감이 떨어지면 가고 며칠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게 슬프지.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약간 독거노인 그 돌아가시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발견됐어요. 이미 발견됐는데 이미 다 백골이에요. 뭐 이런 거 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 몰라, 나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임에 따라서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사람이 없어지지 않은데
이게 가끔 이렇게 있어도 되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이제 독신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훨씬 용감하게 유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이래가지고 몸 상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몸을 상하는 거는 불효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왔는데 몸을 안 상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오만 아니 꼭 무슨 뭐 조총을 맞고 활을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비겁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승려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독신인데다가 또 그 다음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승려가 신분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교에, 그러니까 화랑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무슨 뭐 신라 시대 초기의 왕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김대문의 글에 보면 자충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 그러니까 왕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예요. 신라 시대 때 무당을 나타낸다. 방언으로 무당이다. 그다음에 경주에서 화랭이라고 하는 것도 화랭이가 경상도 방언으로 그러니까 화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화랭이 그게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당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밀렸을 때 저 사람들에게 다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집단의 신분을 최하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쓰게 되는 거고, 불교도 성리학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뒤집을 수 있느냐? 아니,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뒤집어?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게 조선시대 때 딱 두 집단밖에 없었다니까. 유생들하고 승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그러니까 승려들은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뒤집을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농민 반란만 일으키지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정부 체제를 구성한다거나 이게 안 돼.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고려 때까지 지배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 그렇게 해서 승려들을 지위를 굉장히 낮게 낮춘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시대가 바뀌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생들이 완전히 뭐 또 끝났죠. 그리고 언제나 2등이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법칙입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 그 무속인들 다음에 2등이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들어올 때 불교 밑에 2등이었었고, 조선시대 때 2등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인입니다. 중인.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사, 그 다음에 역관, 그러니까 외교관, 이런 사람들. 근데 위에 사람이 날라갔잖아요. 갓쟁이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중인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시대 때 2등이 지금 최고죠. 아니, 그냥 생각해봐. 의사하고, 그 다음에 외교관, 그 다음에 이게 통역사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식인 중에서 지금은 최고 상위 레벨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류는 누군가? 사실 그것도 언제나 봐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흐름이 한번 딱 바뀌면 그 이류가 1등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지위가 낮았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두려움도 많거든요. 너무 가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 너무 가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고, 조금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가지면 잃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잃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이 나도 두 집단은 전혀 변화가 없다. 가장 못 사는 집단과 가장 잘 사는 집단, 변화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전쟁 난다고 뭐 위치가 바뀔 것 같아? 계속 노숙입니다. 그래서 최상층과 최하층은 세상이 혼란하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혼란하면 최상층은 더 큰 이익을 봅니다.
아니 그런 거라니까. IMF 때도 봐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IMF가 아니었으면 현대가 기아를 먹을 수나 있었나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잘못하는 행동을 했죠. 기아가 물론 문제가 있어서 매물로 나왔지만 그때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현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줄 테니까 깎아달라 그랬어. 그래서 깎아줬어요. 정부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금으로 재벌이 인수할 수 있도록 기아차의 부도 금액, 쉽게 말해서 부채를 세금으로 메꿔줘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재벌을 도와준다니까. 재벌이 국민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왜 세금을 넣어서 깎아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정부가 그때 먹혔어요. 그렇게 버티니까 또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현기차가 됐지.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기 때 더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때 위기를 당하는 사람은 흔들릴 때 위기 당하는 사람은 최고 클래스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는데 예전에 대한항공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저게 우리가 볼 때는 재벌의 갑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돈 있는 재벌들이 보면 저게 무슨 개망신이냐 이랬을 거다. 왜? 진짜 재벌들은 저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가기 싫으면 마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짜 재벌급에 못 드는 거야. 그 정도면 버스 타고 다니잖아. 버스를 타고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용기를 탔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가든 하루 쉬었다 가든 이틀 쉬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점의 문제라. 그래서 진짜 최상층,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 재벌이 아니고 진짜 최상층과 진짜 최하층은 언제나 바뀌기를 원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해. 그럴 때 자신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최하층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전쟁 나면 올라갈 확률은 생기지만 더 떨어질 건 없잖아. 어차피 바닥인데. 예전에 노홍철이 나와서 한 그 얘기 있잖아. 자기는 과외할 때 학생들 성적을 많이 올려줬다. 근데 과외를 하는데 언제나 제일 못하는 애들을 과외를 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건 있어도 내려갈 게 없는 거지. 이게 바닥이 견고하지. 바닥이 견고하지. 공 못하는 애 데리고 과외하면 행복하지. 같이 놀아줘도 떨어지진 않고 어떻게 좀 잘 꼬드겨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다 만족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잘 싸웠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파괴된 결과로 인해서 사찰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중건되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한국 사찰들의 문화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때 바로 직후에는 안 되고요. 그때는 너무 나라가 이제 막 다 파괴가 돼서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르네상스 시대에 비슷한 영정조 시대, 영조와 정조 시대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경제력들이 조금 좋아지고 안정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중건돼서 지금 문화재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밀린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불교적 특징들로 인해서 이게 다 각각 지팔 지흔들고 있었어. 그런데 한번 싹 밀리고 나니까 이제 통일된 방식들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서울로 얘기하면 강북이 원래 주류잖아요. 사대문 안이 원래 주류예요. 제가 서울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 사람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이지 라는 말들이 제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다 강남 살고 싶지 누가 사대문 안에 살고 싶어. 물론 우리 같이 이제 강원도 사람은 사대문 안에라도 살고 싶지. 그래서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이 그렇게 순식간에 막 개발될 수 있었겠어요? 60년대, 70년대 아시다시피 뭐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쫙 개발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런 것들 개발되고 막 바뀌어가는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잠실이 저기 잠긴 나라에서 잠실이었다니까. 비만 오면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 잠실이고 그런 데 사는 애들하고는 잘 이렇게 좀 멀리해. 약간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봤었어. 잠실 저것들 좀 서초구 이런데 아유 사람 사는 데 아니요. 거의 화훼단지 있던 데예요. 원래. 아니 진짜라니까.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런 데가 처음에는 또 저쪽 서울 또 남쪽 강남의 남쪽 쪽은 서울도 아니었어. 그게 차곡차곡 편입된 거라고.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안 컸어요. 물론 90년대생인데 너무 잘 알지. 그렇긴 한데 본 것처럼 막 생생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잠실 이런 데 사는 애들 좀 못 사는 애들. 좀 못 사는 애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부럽습니다. 지금은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지.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강북은 사실 하기가 어려웠던 게 기본 이렇게 도시 시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옛날 거는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밀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강남은 그게 사람 안 살던 데니까 화훼단지 이런 거 있으니까 쑥쑥쑥 밀어가지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통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쪽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뭐 전쟁이 나가지고 강북이 한번 싹쓸이 됐어. 크게 파괴됐어. 그러면 강남같이 일어난다. 도시계획 다시 하면서 완전히 밀렸으니까 그 상태로 복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밀고 새로 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조선 중기 때 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메인 정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미단이 만들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절하는 방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였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절 영역 안에는 부처님만 딱 계시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같은 영역이 없고 출퇴근입니다. 바로 옆에 쪽에 요사가 있었겠죠. 옆에 쪽에 요사가. 그래서 황룡사의 규모를 저는 지금 황룡사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더 컸을 거다라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정도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옆에 부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절에 경비도 있고 이래요. 보초가 지켜. 지금 세상 좋아서 여러분들이 절에 막 들어가는 거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막 다 지켜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아예 길에 못 들어가는 길이 있다.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타워팰리스에 그 주민들 아니면 잘 들어가기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은 아파트는 그 다 쉽게 못 들어가거든. 우리 같은 쩌리들은 잘 못 들어가지. 그냥 구경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길 자체를 길막을 합니다. 신라시대 때 길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고 아예 길 입구에서 막아버려요. 통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스님 아닙니다. 귀족이 출가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노비를 데리고 갑니다. 절에 갈 때. 노비를 데리고 가. 그리고 일반 사람이 출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스님으로 사는 거고. 아니, 달라. 신분에 의해서 달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뻗어나가는 힘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절에는, 일반 스님이라도 일반 출신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획을 긋는 분이 고려 말에, 그건 이제 신분제가 어느 정도 이상 중세 귀족제들이 붕괴될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민중적 영웅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홍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 그래서 신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런데 이제 왕사까지 올라가고 최고까지 이제 막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론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그 양반이 굉장히 민중불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약간 이 밑에 쪽, 그러니까 하층민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조선으로 얘기하면 중인 정도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반급도 아니고 그 아서구라고 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청사는 나를 보고, 이게 민중불교도 많이 하고 이런 시도 짓고 막 이러는데, 글을 잘하신 분은 아니야. 글을 잘하신 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게 조기교육에서 한문은 글을 배운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배운 사람하고 틀려요. 글 하는 게. 문장 자체가 다릅니다. 한글은 그 구분이 없어요. 한글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이쁘게 쓰면 잘 쓰는 사람인데 한문은 다 그 어떤 이게 있어.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가방끈 긴 사람은 글만 봐도 야, 저놈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제대로 받았고 가방끈이 겁나 길다. 이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나홍 스님은 그렇게 민중불교 뭐 이런 쪽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다 들어봤죠? 나홍 스님 글이라고, 그죠? 구랍니다. 그렇게 그냥 전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확실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홍 문집이나 뭐 나홍 집이나 나홍 뭐 어록이나 뭐 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제가 뭐 그거는 100% 제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나홍 스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민중의 의식이 투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불교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민중들이 유행하던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건 조선 후기에서도 일어나요. 조선 후기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죽었거든. 임진왜란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얼마 죽였는지 그 체크하려고 코하고 귀 비워와라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염장에서, 그래서 뭐 일본에 뭐 이총이 있고 귀무덤이 있고 뭐 코하고 그런 거 아세요? 저도 예전에 일본 갔을 때 거기 갔는데 내가 다음에 일본 올 때는 내가 다시는 여기 일정에 앉는다 이랬어. 좀 무서워.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한두 명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죽이고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죽이고 자르는 것보다 그래도 안 죽이고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아프고 말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귀 없고 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코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문둥이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없으면 마늘을 이렇게 마늘을 이거 개그 아닌데 이 양반들 희한하네. 내가 얘기하면 왜 저렇게 비신뢰적으로 듣지? 그래서 속담에 있는데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문둥이 콧구멍, 이게 구멍만 있는 거하고 이게 마늘이라도 하나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걸 또 빼먹는 놈이 있대잖아. 그 얘기 처음 들어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들어봤지? 그게 그거예요.
문둥이들이 이제 이게 없거든. 한센병. 예, 이렇게 그 녹아내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말이 뭐냐면 이비, 이비가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걸 잘라가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에비 이렇게. 에비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에비 이렇게. 야, 이거 참 밤이라서 그래. 이게 낮이면 이런 거 빵빵 터지는데 여러분이 감이 안 좋네. 밤이라서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절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특징들이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거나 싹 밀린 뒤에 다시 재건될 때 이렇게 일정한 틀로다가 바뀌었다더라. 기본 틀이 일정해졌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틀들은 사실은 조선 후기의 방식이고 그 전에 것들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굴은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좀 봤을 때만 제대로 보이는 거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맨 땅입니다. 그냥 맨 땅입니다.